저는 세종로 포럼에서 휴먼 브랜드 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오늘은 세종로 국정포럼 미래국정 최고 경영자 과정 온라인 특강입니다. 그래서 휴먼 브랜드를 활용한 품격 마케팅 전략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그 안에서 한 30분 정도 시간이 되기 때문에 제가 2021년 감성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강사 이정은입니다. 그리고 프로필은 제가 간단히 올려드려서요. 저는 기업과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 기업인, 그리고 정치인, 그리고 장애인도, 그리고 다양한 분들의 그 개인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대체 이 시대가 원하는 감성 패러다임이 뭔지,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어느 논문 구절에서 읽은 요 표현이 이 시대는 정답이 없는 시대다라는 말이 있었어요. 저는 정말 공감하는 멘트입니다. 엊그저께 저한테 누가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결혼하기 딱 좋은 나이네 이러셨어요. 네. 그러니까 갑자기 거기에 계신 분들이 저보다 연배가 다 높으셨거든요. 제 연배에 자녀를 두고 계신 분부터 웃으시더라고요. 네. 그 웃음의 의미는 여기 계신 위원장님들과 원우님들이 다 공감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이 똑같은 얘기를 대학생 아이들에게 하잖아요. 네. 그럼 웃지 않습니다. 세상이 굉장히 빠르게 변했어요. 예전에 저희 아버지, 어머니 세대는 아버지, 아빠, 엄마의 역할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멀리 갈 것도 없이요. 제 또래의 친구들이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와이프가. 그러니까 그 아이를 키워야 하는데 둘 중에 하나는 육아휴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다 계산을 하더니 와이프가 연봉이 훨씬 높았어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남편이 딱 직장을 그만두고 네, 바로 육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른 아이를 하나 연년생으로 또 낳았어요. 그래서 두 아이를 키우는 동안 그 와이프는 계속해서 바깥에서 일을 하고 남편이 아이 둘을 다 키워놓고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을 나이가 됐을 때 재취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그 경력 단절이 된 여성이 취업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취업을 할 수 있었어요. 그 친구들은 그 삶의 방식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시댁에서는 그 며느리를 엄청나게 미워했습니다. 공감하시죠? 네. 그 당시에 저희 어머니께 제가 그 얘기를 했을 때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세상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권위나 서열, 뭐 수직적인 관계, 그리고 저희 때만 해도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가서 내 때는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이런 얘기 잘 안 합니다. 네. 그 이유는요, 제가 회사 다닐 때는, 조직 생활을 할 때는 제 직장 상사가 퇴근하기 전에는 퇴근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요즘 친구들은 그렇지 않죠. 예. 그리고 그것을 강요하는 직장 상사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최근에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회식을 끝까지 따라다녀 주는 게 리더의 덕목인 줄 알았대요. 그래서 제가 막 웃었어요. 자기 엊그저께 알았대요. 1차 끝나기 전에 딱 카드 주고 가야 된다는 걸 알았대요. 이렇게 세상이 제가 저보다 한 4살 정도 어린 친구들하고 대화를 해도 저는 옛날 사람이더라고요.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세상 안에서 우리는 감성이나 공감, 이해 이런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한번 요렇게 한번 내일 그 한 띠동갑 아래에 있는 분들에게 점심을 한번 먹자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랬을 때 그 친구가 바로 대답이 나오지 않으면요. 한번
우리가 자기 자신 한번 되돌아봐야 하는 그 시점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그래서 2021년 감성 패러다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휴먼 브랜드라는 게 뭘까? 저는 자기 자신이 브랜드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정은이라는 브랜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엊그저께 저희가 모임이 하나 있었는데 사람 개개인마다 이런 뭐 진지성, 뭐 현실성, 이런 직함을 좀 붙이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뭐라 그랬냐면 저는 정은성 하고 싶어요. 정은성. 예. 가장 이정은다울 때 저는 가장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은성이라는 그래서 제가 그 단톡방에서는 정은성으로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브랜드가 되는 것, 자기 자신이 진짜 브랜드가 되는 것. 그러려면 우리가 어떤 성장과 어떤 변화가 이루어져야 할까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럼 무엇을 브랜드화할 것인가에 대한 자기 성찰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브랜드화하는가? 그것은요, 이렇게 알아보시면 돼요. 한번 그런 생각 드는 분 혹시 계세요? 365일 거울 보고 내가 예뻐 보여. 365일 내가 예뻐 보여. 와, 샤워하고 나오면 내가 너무 뭐 남자들 그런다면서요. 365일 중에 하루 정도는 샤워하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딱 봤을 때 너무 멋져 보인다면서요. 네, 그렇습니까? 그런데 365일 자기 자신이 멋져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나르시시즘이죠. 네. 그런데 365일 자기 자신의 부족한 것만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자존감이 낮다라고 알 수 있죠. 그럼 나의 강점이 무엇인가? 나의 강점이 무엇인가를 한번 알아보려면요. 어떤 것들을 한번 들여다보면 되냐면요. 일 이외에 자기 인정을 어느 순간에 하고 있는가를 한번 바라보시면 돼요. 어떤 부분에? 일 말고요. 문화생활이나 각자 자기만의 일상에서 자기 자신을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생각나시나요, 다? 자기 자신의 가장 탁월함은 어디에 있을까? 그런데 이런 점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운전하시는 분들은 알죠? 사각지대가 있다는 거. 사람에게도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사각지대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 문제인지 몰라요. 내 문제점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나 빼고 다른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게 바로 사각지대입니다. 자기 자신의 사각지대에 대해서 내 스스로 알 수 없다라면 주변의 피드백을 받아보는 것이 참 좋은데요. 사실 성인이 될수록 타인의 피드백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네. 가끔은 상처를 받더라고요. 우리 원우님들은, 우리 위원장님들은 본인의 사각지대를 알고 계십니까? 네, 잘 모르겠어요. 네, 전 이렇게 솔직하신 분들이 참 좋아요. 저는 제 사각지대를 좀 알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가 평생 제가 사각지대를 들여다보고 성장, 개발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씩 제 사각지대 때문에 제 자신이 굉장히 우울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제게는 그런 사각지대도 있지만 강점과 제 탁월함이 어느 곳에 있는지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제게 어떤 동기부여와 삶에 어떤 나아가는 힘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강점과 탁월함, 자기 인정을 느꼈을 때 알 수 있는, 그러면 이걸 조금 더 제가 쉽게 말하면 이럴 때예요. 자기 스스로에게 자기가 감탄할 때 있지 않아요? 이런 점은 멋진 것 같아. 네, 전 있어요, 있어요. 네, 다행히도.
그럴 때 그래 맞아. 나는 그래 이런 강점이 있지. 나에겐 이런 탁월함이 있지. 하지만 그것 이외에 내가 누군가에게 내 모두 다 알고 내 스스로 알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볼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잠시만요. 이게 네. 제가 이 조사 결과를 한번 보고 이 연구 결과를 한번 보고 굉장히 놀랐는데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미국 명문대에서 한인 학생의 중퇴율이 44%래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학생들이 굉장히 IQ가 높은 거 아시죠? 들어가기는 다 잘 들어가요. 근데 미국인 학생의 전체 평균 중퇴율이 34%예요. 근데 우리나라 학생이 44%예요. 우리나라는 EQ에 대한 어떤 훈련은 되어 있지 않아요. 혹시 AQ가 무엇인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역경지수라고 들어보셨어요? 역경을 이겨내는 지수. 우리 요즘 친구들이 AQ, EQ가 많이 낮습니다. 그래도 희망이 있는 게 있어요. 감성지능은 마음의 지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15살이 지나면 IQ는 변하지 않습니다. 15살 이전에 IQ 검사는 무진장이에요. 우리나라는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IQ가 얼마인지는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EQ를 진단하는 제대로 된 진단은 없어요. 그런데 세상이 바뀌면서 이 감성지능, 마음지능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나라 아이들이 전 세계에 가장 뛰어난 IQ를 가지고도 명문대에서 이렇게 높은 중퇴율을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요. 우리가 이렇게 멀리 안 가도 됩니다. 이직이나 퇴직을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 감성 지수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회사에 입사해서 그 업무적인 능력을 따라가지 못해서 회사를 그만두는 친구들은 거의 없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그 안에 관계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직, 퇴직을 요즘 친구들은 대기업에 들어가도 한 5년만 근무하고 그만둔대요. 어떤 친구는 이런 케이스도 있었어요. 엄마가 하도 대기업해서 입사 딱 하고 퇴직했어요. 그리고 창업하더라고요. 세상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서 기성세대는 1등, 서울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다라면 요즘 친구들은 자신의 행복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저는 몇몇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대학생들을 만나보면 그 또래의 부모가 딱 제 나이 또래예요. 제 나이 또래 딱. 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왜 이렇게 EQ나 AQ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훈련되지 못했을까 생각해 보면 엄마 아빠가 사는 게 굉장히 빡빡했어요. IMF도 터지고 그러면서 당신의 자녀들에겐 고생시키지 않고 싶어서 뭔가를 보상 심리로 굉장히 모든 걸 원하기 전에 해주더라고요. 제가 그런 친구들의 자녀 얘기를 들을 때 굉장히 마음 아픈 부분은 그 친구들이 세상에 나가서 그것을 배우는데 엄청난 마음의 수업료를 지불하겠구나. 참 힘들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EQ 감성 지능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훈련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성적 중심이고 성과 지향이었습니다. 모두 다 인정하시죠? 제가 어릴 때는 서울대 가는 게 부모님께 가장 큰 효도였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 친구 딸이 엄친 딸이죠. 서울대 갔어요. 막 그때는 제가 비교당하고 막 예. 근데 그 친구는 집에서 지금 살림하고 아기 키워요. 그것을 비하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달리는가, 그리고 그것이 그 사람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가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나와 상대방의 감정을 얼마나 잘 조율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그래도 이 EQ 감성지능에 대해서 우리가 훈련이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제가 희망이 있는 건 이 학습을 통해서 이것이 개발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학습의 개념으로 몇 가지를 설명해 볼까 합니다. 그러면 이 EQ, 감성지능의 5가지 구성 요소를 다니엘 골먼이라고 하는 미국의 심리학자, 경영사상가 겸 심리학자인 사람이 5가지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설명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너무 공감 가는 얘기라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자기 감성 지각 능력이라는 게 첫 번째예요. 자신의 감정 상태를 잘 알고 그래도 바르게 행동하려고 하는 능력입니다. 지니고 계신가요? 두 번째는요. 잠시만요. 아이고. 자기 감정 조절 능력입니다. 자기 감정에만 충실한 사람들은 충동적인 행동을 하죠. 이런 분들 많지 않습니까? 제가 나이가 한 살 한 살 넘어가면서 저는 귀여운 할머니로 늙는 게 제 꿈이거든요. 귀여운 할머니가 되려면 무엇을 제 안에 어떤 것들을 개발해야 할까 생각했을 때, 내가 어른이 됐을 때 내 감정에 대해서, 내가 어떤 화나는 이 화에 대해서 조절을 굉장히 잘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제 사각지대예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화가 나면 그러면 이 감정을 조절하기 위해서 제가 화가 나면 욱 하고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터득한 방법은요. 저는 화가 나면 걷습니다. 1시간이고 5시간이고 6시간이고 운동화 신고 걷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데요. 제가 갑자기 제 방에서 나와서 엄마 좀 걷고 올게 이러면 저희 가족들은 제게 아무 말도 붙이지 않아요. 제가 정은이가 화나는 일이 있구나. 그런데 그것을 한 20년 정도 해오다 보니까요. 그 화가 좀 관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화가 나면 걷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이 감정 조절이 잘 안 되세요. 그래서 제가 엄마도 화가 났을 때 엄마만의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한번 찾아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머니는 그 방법을 아버지께 푸는 것으로 해결하시더라고요. 한 10분이면 끝나요. 저희 어머니는 70몇 년 동안 그렇게 살아오셨고 또 아버지는 그것을 받아주세요. 온전히. 그래서 그것이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저는 자기 감정 조절 능력이 어떤 감성 지능에 있어서 가장 좀 본인이 컨트롤하기 쉽지 않은 능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루하루 노력해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자기 동기 부여 능력이에요. 이 능력이 높으신 분들이 주의 집중을 굉장히 잘하세요. 그래서 어떠한 일에 집중력 있게 진짜 저는 한 10시간 해야 될 일을 한 30분 만에 해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보면 자기 동기 부여 능력이 굉장히 높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타인 감성 지각 능력이에요. 자기 감성 지각 능력은 굉장히 월등한데 타인 감성 지각 능력이 부족하신 분들이 많아요. 타인이 왜 저런 기분인지 그것을 공감하고 이해하는 능력.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훈련해 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요. 마지막으로 이게 사실 대인관계 조절 능력이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집단 내에서 조화 유지, 다른 사람을 협력할 수 있는 사회적인 능력이에요. 이런 능력이 뛰어나신 분들이 사회에서 리더의 자리에 앉아 계신 것 같아요.
골먼은 정서면의 지성이라고 감성지능을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자기 감성 지각 능력, 자기 감정 조절 능력, 자기 동기부여 능력, 타인 감성 지각 능력, 대인관계 조절 능력을 육성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공감되는 내용이어서 이 5가지 감성지능 구성 요소에 대해서 여기 계신 원우님들과 그리고 위원장님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휴먼 브랜드화 전략, 자기 자신이 브랜드가 되는 것은 어떠한 것들을 내가 잘 개발시켜 나가야 될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첫 번째는 존재 자체예요. 외적인 이미지죠. 외적으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내가 내 직업에 맞게 어떠한 사람으로 보여지는가는 상당히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커뮤니케이션이에요. 그런데 커뮤니케이션은 말을 한다고 해서 커뮤니케이션이 아니죠. 소통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텍스트의 나열이 아니라 소통은 양방향으로 공감과 이해와 함께 이루어져야 하죠. 초도 효과와 빈발 효과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볼까 합니다. 이것은 초도 효과는 첫인상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첫인상이 좋은 사람들에겐 굉장히 많은 기회가 부여됩니다. 첫인상이 좋은 사람들에겐 좋은 사람들이 다가가요. 지금 보여주는 이 의사 가운을 입은 이분의 직업은 뭐일 것 같습니까? 예, 제가 뭐 말씀 안 드려도 의사 가운 입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의사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분을 처음 이렇게 배웠다면 외적으로 가운도 입었고요. 뭐 이렇게 머리를 밀긴 하셨지만 굉장히 신뢰감이 들고 그리고 청진기도 그렇고 외적인 이미지가 굉장히 신뢰감이 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 번째 이 사진을 보고 나면 이 사람한테 과연 진료를 받고 싶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초도 효과와 빈발 효과는 초도 효과는 첫인상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빈발 효과는 첫인상이 별로 좋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씩 자주 보여지는 그 사람의 어떠한 이미지들이 모여서 그 사람의 전반적인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 것 같다라고 판단하는 데 기준점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첫인상이 중요하지만 두 번째 인상도 중요하다. 어떻게 보면 저는 두 번째 이미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첫 번째 이미지는 두 번째 이미지를 알고 나서 내가 잘못 봤나?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참 없어? 그 다음부터는 사람을 첫인상으로 판단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을 겪어보고 그 사람을 조금 더 주의 깊게 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첫인상이 좋다라면 조금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이왕이면 사람들에게 첫인상을 좋게 그리고 오해하지 않게 한번 전달하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 감성지능 성장을 위한 C. 이건 제가 만든 건데요. 3가지 기법을, 3가지 방법을 좀 소개해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첫 번째는 스마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의도하고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스마일 보내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끔 위원장님들이나 원우님들 이렇게 수업 받고 계실 때 제가 가끔 이렇게 딱 뒤돌아봐요. 네. 그리고 그분들의 표정을 제가 이렇게 스캔합니다. 직업병이에요. 가끔은 사진도 찍어 놓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는 너무 미소가 예쁜 분인데 무표정할 때 인상을 딱 쓰고 여기 가운데 내천자 딱 새겨져 갖고 계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가 중력의 법칙 때문에 입꼬리는 처집니다. 그렇죠? 우리가 의식적으로 누군가를 향해서 기분 좋은 느낌을 선사하려는 미소를 보내지 않는다면 내 얼굴은 그대로 표정이 만들어지죠. 무표정할 때 나의 표정이 진짜 내 실력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우리는 미소를 짓는다고 하는데 저는 눈가에 미소가 없이는 절대 상대방의 마음으로 움직일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마음에 미소가 있지 않으면요. 절대 눈가에 미소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누군가를 바라보실 때 그 사람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떠올리는 거예요. 제가 여기 김순희 원우님이 계시는데 웃는 모습이 참 예뻐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딱 보면요. 저도 따라 웃게 돼요. 사람은요. 미러링 효과라는 게 있어요. 평상시
가장 많이 눈을 마주치는 사람 있죠. 그게 배우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닮아가는 배우자분들을 보면 사이가 굉장히 좋으시더라고요. 그것은 그 사람의 눈을 바라보고 그 사람의 표정을 내게 심기 때문입니다. 저는 너무 예쁘죠. 이분은 워낙 미인이시기도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 저렇게 자연스러운 주름과 저렇게 자연스러운 미소를 갖는다면 와, 정말 성공한 인생이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두 번째는요, 공감 능력이에요. 얼마나 많은 공감 능력을 갖고 계십니까? 제가 한날 박사학위도 가지시고 굉장히 좋은 대학에서 그 분께 상담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상담을 받는 도중에 제가 너무 슬퍼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런데 그 상담하시는 분이 계속해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다음부터 마음의 문을 딱 닫았습니다. 공감 능력은 그렇죠.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것도 아니고 공감 능력은 사실은 가정에서도 이루어집니다. 대부분 공감 능력이 뛰어나신 분들을 보면 부모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공감 능력이라는 게 뭘까요? 저는 다른 것이 아니고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을 바라보며 그 사람의 감정에 고개 끄덕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들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말 잘하는 사람은 너무 많은데요. 잘 들어주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찔리는 부분이에요. 이것도 사각지대예요. 나이가 들수록 입을 닫아라라는 말이 저는 정말 공감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잘난 척하지 말고 아랫사람들이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게 질문을 해야겠구나. 그래서 제가 코칭을 배웠는데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 다음은요. 아이 컨택입니다. 저는 이 얘기는 꼭 마지막으로 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치고 싶었어요. 시선 처리는 사람에 있어서 제 이미지를 상대방에게 전달하는데 굉장히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시선의 방향이 한쪽을 바라보고 있죠. 이래서는 절대 내 최상의 모습을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시선의 방향과 내 어깨의 방향이 항상 같은 방향을 따라다녀야 한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 옆에서 이야기를 할 때는요. 이렇게 바라보지 마시고 어깨를 돌려서 그 사람을 향해서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고개 끄덕여 주시고 살짝 천천히 미소 한번 날려주시면요. 그 사람은 아마 여기 계신 원우님들의 팬이 될 겁니다. 시선 처리. 여기 보여지는 눈썹, 눈두덩이, 눈, 그리고 여기 광대뼈 위치까지 요 사진의 위치가 비즈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바라볼 때는요. 이 안에서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 눈빛이 유독 조금 싸납다 이런 분들 있죠.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눈을 바로 바라보지 마시고 눈썹이나 눈두덩이, 콧잔등 이곳을 바라봐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본인에게 잘 어울리는 안경을 착용해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인들 중에 눈빛이 굉장히 안 좋은 분들이 보면 안경이 수십 개예요. 저와 같은 전문가들이 쓰이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방법입니다. 굉장히 부드럽게 전달할 수 있어요. 자, 아이 컨택은요. 비즈존 안에서 바라보고 정면, 어깨와 시선의 방향은 같은 방향을 바라본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긴 대화를 주고받을 때는 상대방의 어깨선 너머로 시선을 1, 2초 정도 띄워주시는 것도 방법인데요. 상대방이 먼저 시선을 내게서 뛸 때 띄워주는 것이 매너입니다. 그렇지 않더라면 상대방에게 우리는 요즘 스마트폰 때문에 사실은 스마트폰 보면서 귀로만 듣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 그러면 대화를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입을 딱 닫습니다.
음, 저는 스마트폰을 놓고 마음을 공유하는 대화를 하고 싶어요. 그것이 감성 지능을 성장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늘은 시간이 조금 짧아서 제가 세 가지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미소. 천천히 미소 지어지실 때 신뢰감이 듭니다. 그리고 눈가에 미소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공감 능력입니다. 저는 공감은 여백의 미가 있고 그 여백에 기다려줄 줄 알고 고개 끄덕이며 지그시 바라봐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공감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아이 컨택입니다. 이 세 가지 SEEC 이 방법에 대해서 저는 소개를 했습니다. 오늘 강의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혹시